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재취득해서 매입 소각하거나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해서 봤다면, 자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봤다면, 이번 시간은 손익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익 거래와 관련된 항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익 거래는 맞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게 있었죠? 매도 관련 증권에서 학습했던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또 유형자산에서 봤던 재평가 잉여금, 또 이 밖에도 해외사업 환산손익, 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실현 보유손익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이 미실현 보유손익들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처분해서 실현되는 시점에서 처분손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익에서 봤었죠?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매도 관련 증권을 처분했을 때 매도 관련 증권 처분 손익에 우리가 대체해 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기 순손익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도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실현 손익도 같이 보고해 주는 그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단기순이익이 100원이 났다. 그런데 미실현 보유손익이 30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총 포괄손익 130원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이 우선 보고가 되고 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보고해서 총 포괄손익이 얼만지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이걸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하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났다. 그런데 올해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 20원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20원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구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단기순이익 난 이 100원에 대해서는 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1월 1일 기초에 이익잉여금이 300원이 있었는데 올해 단기순이익으로 100원만큼 이익이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말 시점에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단기순이익만큼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기말 시점에 이익잉여금은 400원이 될 거고 기초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 5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 20원이 또 발생했어요.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누적으로 보고되는 거니까 올해 기말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그렇죠. 요 20원만큼 플러스가 돼서 70원으로 보고가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총 포괄손익이 보고가 되고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고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온 것이 총 포괄손익이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말고 우리가 자본의 구분 항목의 마지막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와 관련해서 즉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단기 순손익을 반영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단기 순손실로 손실이 누적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익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에서 차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70원이에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30원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기존에 기초에 자본금이 50원 있었고 이익여금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수익이 100원, 비용이 70원 발생해서 올해 단기 순이익이 30원이 났어요. 그럼 12월 말일 날 우리가 마감을 하죠. 수익과 비용은 차기 년도로 이월되면 안 되니까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감해요? 대변했던 수익 100원을 차변으로. 그래서 이거는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또 차변했던 비용 70원을 대변으로. 그리고 차변에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으로 짓게 된 손익이 30원이 더 많죠? 그 30원이 뭐예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죠. 이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마감 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기말에 얼마로 늘어났겠어요? 그렇죠. 30원으로 늘어나서 이 기말의 자본은 50원에서 80원으로 바뀌었겠죠. 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나면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기초에 자본금이 50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한 해 동안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요. 비용이 120원이에요. 수익이 100원인데. 그럼 이때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렇죠. 순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냐? 자, 마찬가지로 마감을 하겠죠. 대변했던 수익을 차변으로 수익 100원 마감하고요. 이건 손익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차변했던 비용 120원을 대변으로 그리고 차변에 손익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럼 수익으로 짓게 된 손익 100원보다 비용으로 짓게 된 손익 120원이 더 크죠. 그러면 20원만큼 손익이 차변에서 많으니까 그 손익을 대변으로 없애고 이 단기 순손실 20원 난 것만큼 회사의 자본이 줄어든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표시한다? 그렇죠.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을 차변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이익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자본이 20원만큼 감소가 됐다라고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50원에서 미처리 결손금 20원 감소된 거를 고려하게 되면 자본이 50원에서 3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사가 단기 순손실이 나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에서 차감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미처리 결손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회사에서 올해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나면 이거를 다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도 뭐 저축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적립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적립금, 또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무 적립금, 적립하고 남은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여금은 이렇게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구분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법정 적립금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익준비금이 있어요. 이익준비금은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럼 이익준비금이 뭐냐면 상법에서 현금 배당을 했을 때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한 금액이 있으면 현금 배당액의 10%를 법에서 강제로 적립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은 법에 정해진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의무적립금은 뭘까요?
그렇죠.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회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 확장할 때 쓰려고 사업 확장 적립금, 주주들한테 배당금 줄 때 쓰려고 배당 평균 적립금, 빚 갚을 때 쓰려고 감채기금 적립금, 결손 보전하려고 결손 보전 적립금 등등등 얼마든지 회사가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중에 30억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 놨고 20억은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해 놨어요. 그럼 나머지 50억은 뭐예요, 여러분들? 50억은 그렇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하기 전 금액이죠.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 전체 금액은 이렇게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 더한 거랑 같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배당금이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배당금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자, 요거를 배당금이나 적립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배당금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이 방금 얘기했었지만 결손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결손이 누적돼 있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주주들은 뭘 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배당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기업이 이제 배당을 지급할 텐데 배당의 지급의 절차는 우선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배당 선언일이 있고 배당 지급일이 있어요. 배당 기준일이란 건 뭐냐면 올해에 배당을 누구까지를 줄 건지 그 기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산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X1년도라고 해볼게요. X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X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배당 기준일 전에 A주주는 이번에 배당을 받지만 배당 기준일 이후에 투자한 B주주는 배당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이번에 배당을 줄 건지에 대한 게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당 선언일은 뭘까요? 선언일은 우리 주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고 그거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지급을 선언하는 날이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주겠다라고 확정이 나면 바로 여러분 주주들 나갈 때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배당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배당금 통지서를 발송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배당은 우리가 현금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그럼 현금 배당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뭐 예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주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배당금 통지서를 주주에게 보내고 주주들이 배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주총회 날 배당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쌓여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고요. 그리고 바로 배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유동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니까 이때 이익준비금이 적립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는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으로 감소하게끔 그리고 이제 현금 등이 나가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선언일 날에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배당금 수익
수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을 인식해 주시고요. 뭐 미수금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미수배당금 계정을 만들어서 회계 처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자, 이렇게 미수금 해놨다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현금 등으로 받게 되면 미수금이나 또는 미수배당금을 대변으로 상기해서 현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당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 대신에 2월 이익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배당 선언일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이것도 또 객관식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요. 자, 2기 2월 25일, 2기 2월 25일, 이익여금 처분 내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대요. 자, 법정자본금인 이익준비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하겠대요. 그럼 현금 배당을 선언한 이 시점에는 아직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잡고 요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주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여금 계정을 쓴다는 거. 자, 그리고 3월 2일 날 현금 배당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고 그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줄겠죠. 만약에 이때 개인 주주한테 지급하면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그건 예수금으로 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자, 여기 밑에 해답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 배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현금으로 다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현금이 필요할 땐 현금이 없잖아요. 근데 배당을 또 줘야 되겠고 그때 쓰는 테크닉이 주식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회사가 배당을 주긴 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 없이 주주가 가져갈 이익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여금 자본이 줄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게 돼요. 근데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현금 유출을 하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이런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테크닉이 주식 배당이에요. 자, 그럼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에 대한 선언이 나면 대변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줄여주시고요. 자, 배당 선언하고 나서 바로 주식을 배정해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은 주식 교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배당을 지급했을 때, 주식을 발행해서 줬을 때 대변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을 상기해 주고 주식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그렇죠.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주식 받은 것도 배당금 수익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다가 사례를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놨어요. 자, 요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요 사례를 먼저 보시고서 케이스 분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의구심이 들 거예요. 요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이익여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주식 수와 주식 단가만을 별도로 기재해 놓는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 배당을 지급하는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내역은 아래와 같대요. 자, 이제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 이 피투자회사라고 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 지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봤더니 자,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500원 있고요. 자, 이익여금이 100원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발행한 주식 수는 10주예요.
자, 근데 요 이익여금 100원을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을 하기로 했어요. 이 P투자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분기가 됐냐면, 자,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은 차변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주식을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주식 배당을 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식 배당을 한 후에 자본금이 500원에서 100원만큼 늘어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있던 이익여금은 차변으로 없어졌으니까 이익여금은 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 자,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도 자본의 총계는 600원이고 600원이고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자,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도 자본은 600원이고요.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자본은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요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 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헷갈리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분기를 다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주주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1월 1일 날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500원을 투자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주주는 이 주식을 산 주주는 어떻게 분기를 했을까요? 자, 우선은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500원이. 그리고 이 500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는 증권이나 자산으로 기록을 했겠죠. 이해되시죠? 자, 주식을 투자한 주주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이 주식 산 것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 들어갈 수 없죠.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투자받은 자본금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100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을 가지고서 회사가, 이 회사가 이익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으로 대체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주식 배당을 한 거죠.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자, 이익여금이 차변으로 줄면서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100원만큼 늘어나니까 자, 그리고 5주를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주식 배당을. 그럼 기존의 10주에서 주식 수가 15주로 바뀌는 것 뿐이고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도 자본은 600원이고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600원이니까 전체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투자한 주주 몫인데 이게 다 이 500원도 주주가 가져갈 돈이고 이 이익금도 주주의 몫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몫인데 주주의 몫이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 600원에서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갈 전체 지분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는 600원이에요. 그냥 주식 수만 10주에서 15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배당 전에는 600원인데 10주니까 한 주당 60원이고 주식 배당 후에는 600원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15주로 늘어났으니까 한 주당 자본의 금액이 4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10주에다가 60주에도 600원이고 15주 곱하기 40원에도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여금 100원을 자본금 100원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체 주주의 자본의 총계는 그대로 6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식 수만 5주가 늘어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배당 전에 자본도 600원, 배당 후에 자본도 600원이니까. 그래서 결국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가져갈 몫의 금액, 이 600원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예요.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으므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주식 배당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자, 주식 배당하는 경우 케이스를 보시죠. 자, 2기 2월 25일에 이익요금 처분 내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300만 원의 주식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요금이 차변으로 주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죠. 2월 이익요금 개정으로 처리해 주시고 아직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건 아니니까 우선은 배당 선언일 날에는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잡아놨다가 주식 배당을 하는 시점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을 없애고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잠깐 잡혔다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이익요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된 것뿐이지 자본의 총계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 배당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해답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논리적으로 왜 주주 입장에서 주식 배당 받으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느냐. 그것은 주식 배당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자본의 이 몫의 변동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으면 그건 유상증자예요.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무상증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럼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변에 쌓여있던 자본 잉여금이나 법정 자본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고는 좀 다른 거죠.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주는 거니까 차변에 이익 잉여금이 주는 게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 주는 거예요. 또는 법정 적립금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 그리고 무상주를 주는 거. 이게 무상증자예요. 그럼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대변에 쌓여있던 자본 잉여금 1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줬어요. 그럼 어차피 자본 잉여금 자본이 100원이 줄면서 자본금 100원이 자본이 다시 늘어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없어. 그죠? 자본 항목 간의 구성 항목 간의 항목 간의 변동만 있는 거지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신에 자본금은 대변에 증가하죠.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이 감소할 수 있죠. 다만 무상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전체 자본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이런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객관식 문제 풀 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주식 배당은 어때요, 여러분? 주식 배당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에 전입하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이렇게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거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급하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주식 배당. 그럼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식 수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겠죠. 자본 잉여금하고는 상관없죠. 주식 배당은. 자본 잉여금이 주는 거는 무상증자니까. 그렇죠? 이렇게 분계 패턴으로 한번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에 대해서 한번 이 개념 차이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자,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주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이 주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되며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자, 이건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식수가 10주예요.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지금 5만 원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회사가 주식을 한 주를 두 주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분할. 자,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한 주당 액면 금액이 주니까 유통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유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죠. 그럼 주식 분할을 만약에 한 주를 두 주로 쪼개면 이 한 주를 두 주로 쪼개서 주식수가 20주로 바뀌겠죠. 분할했으니까. 대신에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0원에서 2,500원으로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20주에다가 2,500원 곱하면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분할은 자본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고 한 주당 액면 금액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분할이고 병합은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20주를 10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2,500원을 5,000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주식 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주식 분할이든 주식 병합이든 간에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주식 분할은 주식수가 더 증가되고 주식 병합은 주식수가 더 감소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특징은 주식수와 단가만 변화되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 분할이나 병합은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말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반드시 회계 처리랑 함께 개념을 정리해 놓으셔야지만 객관식에서 자본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여금의 처분사항 등을 나타낸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고요. 주석사항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략히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첫 번째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이 30원인데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여금이 늘어난 게 70원이어서 미처분 이익여금 1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무적립금 200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 중에 일부를 이익준비금이나 감채기금, 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법정적립금이나 이무적립금에 적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무적립금 적립한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적금한 거를 쓰려고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을 하게 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대변에 적립금이 쌓이는 거고 적립금 쌓인 거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이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기를 써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분기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적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무슨 적립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변에 쌓여있던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립금이 줄면서 이익잉여금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원이 있었고 혹시 이런 이무적립금 이렇게 이입한 거 이렇게 적립금을 이익용으로 다시 갖고 온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이입한 걸 포함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이 줄거나 또 주식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이 줄거나 또 이런 이무적립금으로 적립금으로 또 이익잉여금이 줄겠죠.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원, 20원, 30원이라고 한다면 60원을 처분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원에서 60원 처분된 거 빼면 40원만큼을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쌓였고 어떻게 처분됐는지 나타내주는 이런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또 재무상태표와의 관계를 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보고서인데 우리가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있는 지금 처분하고 남은 40원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분 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게 아니라 처분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원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100원은 처분 전에 이익잉여금이고요. 이 40원은 처분 후에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익잉여금은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지금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 처분 전에 이익잉여금이 100원이 있는데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이런 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은 즉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차기년도 주총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년도 3월이나 2월 말에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단기 12월 말의 시점에서 단기 12월 30일의 시점에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작성되는 거니까 처분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처분 후께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1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익잉여금 100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2기에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2기에 처분할 거 아니에요? 전기라고 여기 써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회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100원에 대한 처분은 그 다음 기 3월 말에 아니 3월 초나 2월 말에 주총을 통해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처분은 차기 3월 초나 2월 말에 처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처분하기 전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니까 처분 후께 반영되는 게 아니라 처분 전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되게 된다. 이유는 재무상태표는 단기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차기 2월 말이나 뭐 3월 초에 주총에서 확정이 돼서 반영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기말 시점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반영되는 게 맞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 쪽은 또 전산세무일급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요. 우리가 전산세무일급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사채, 자본,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사채나 자본은 정말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채나 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세무 1급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놨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 개념을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꼼꼼히 특히나 사채나 자본 쪽에서 꼼꼼히 정리를 해달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